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들으신 것처럼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들은 새로운 보수당 창당을 위해 집단 탈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장관 4명은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정치권이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는데요. 네, 정치권 소식을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장성우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황교안 대표가 어제 장외 집회에서 자신의 총선 역할에 대해서 발언했는데 올해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 이 부분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보기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예. 안팎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첫 번째는 이제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하는데 좀 무기력해 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당 의원들 중에 14분 정도가 당대표 포함해서 기소됐고 그다음에 약식 기소까지 하면 24명입니다. 네. 이분들이 어찌 보면 물론 이게 아직 뭐 판례도 없고 양형 기준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500만 원 이상이 날지 이하 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정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당대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책임지겠다 이랬는데 네. 뭘 했느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한국당 지지율도 약간 정체 상태에 있고 저 주변에 이제 수도권에 있는 뭐 원외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대로 나가면 필패 아니냐. 내가 뭐하러 나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비대위호가 당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홍준표 대표만 얘기하다가 지금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전에는 이제 불출마하던 분들만 얘기했어요. 여상규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다른 분들이 있었는데 김용태 뭐 전 저기도 얘기하는 것 같아서 당내에서 점점 아마 이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아마 그거에 대한 약간 돌파구 같은데 저는 근데 황교안 대표가 아직 완전하게 승부수를 던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종로 출마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데 네. 약간 이제 수도권 험지. 그럼 보통 뭐 종로를 과연 험지를 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도 있을 것 같고 보통은 아마 그렇다고 또 강남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과연 어디로 갈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고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 지역을 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역이 가시화되는 때 가서야 아마 과연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뭐 편안한 대로 가신지 험지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 교수님은요? 글쎄 뭐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는 네. 카드를 저는 좀 일찍 던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시간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어제 광화문에서 국민들한테 아예 이것을 이제 던진 것은 그만큼 당의 어떤 황교안 대표의 어떤 리더십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한국당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투쟁은 하지만 그것이 다 지금 퍼플러스1 협의체에 의해서 다 통과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것은 당 대표한테 모든 책임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네.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선택지가 없습니다. 일단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고 여기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당대표를 사퇴하든가 아니면 비대위로 가든가 아니면 전국법으로 나가서 이 국면을 총선 국면으로 바로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지금 총선 국면으로 바로 이제 전환을 시켜가지고 네. 당을 총선 체제로 전환하면 당연히 이제 공천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쇄신의 칼을 몇 프로까지 할 것이냐부터 해서 그렇게 되면 황교안 대표 리더십이 다시 설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고 여기에서 어제 중요한 말이 죽어서 살아오는 네. 험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네. 이제 한자로 하면 사직생이라는 이제 말인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흔들리는 황교안 대표 리더십을 이제는 총선 어떤 공천 국면으로 전환을 시켜서 당의 어떤 쇄신의 칼날을 황교안 대표가 직접 짊어지고 가겠다 이런 뜻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험지를 조만간 저는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선택지는 저는 딱 한 군데밖에 없다고 봅니다. 종로 출마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낙연 총리가 지금 종로 출마를 먼저, 기정사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종로에서 이낙연 총리를 꺾지 못하면 앞으로 대선에도 희망도 없고 당대표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지기 때문에 황 대표 입장에서도 일단 승부수를
걸었는데 아직 특정 지역은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현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험지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 험지는 종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아직 그 황교안 대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뭐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뭐 종로가 될 것이냐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이낙연 총리라든지 황교안 대표라든지 어떻게 보면 대권 후보들 아닙니까? 했을 때 만약에 패할 경우에는 좀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원장님 예. 말씀처럼요. 만약에 여기를 피하면 제가 보기에 정치적인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피한다 그러면 겁먹고 피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 것 같으니까. 말씀처럼 만약에 패했을 때는 앞으로 당대표도 내려놔야 되고 대선 출마도 못할 것 같으니까 피했다라는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언론이라든지 모든 국민들은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어쨌든 예전에 우리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같은 경우 네. 어쨌든 붙었었거든요. 마다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싸움을 피하면은 장수가 용기가 없다라는 얘기가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럼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이미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길 선택하지 않으면 저는 아마 뭐 정치적인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 종로라는 지역이 이제 네. 뭐 과거에 노무현, 이명박 전직 대통령 그 위로 올라가 보면 윤보선, 장면 뭐 여기까지 올라가면 상당히 정치 1번지의 어떤 역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는 한 13만 명, 15만 명 그 사이가 이제 될 텐데 아직 유권자는 정확히 안 나왔지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 41%,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54%, 그리고 박진 의원이 당선될 때도 50% 정도.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보수층도 여기에서 두텁게 형성이 돼 있고, 다만 지난번 총선 때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죠. 52.6%를 득표를 했고 오세훈 전 시장이 39.7%.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운 탄핵 국면, 그래서 보수 정당이 괴멸하다시피 한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정세균 의원이 손쉽게 압승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걸 봤을 때 어느 특정 당의 종로가 일방적으로 계속 밀어주지는 않았다. 이런 것들도 지금 분석이 다 끝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낙연 총리가 오히려 그 카드를 너무 일찍 보여주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이낙연 총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패배를 하면 네. 대선에 출마할 수 없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대선 주자군이 오히려 지금 계속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이낙연 총리를 상당히 좀 보호해서 대권 주자로 만들려면 종로보다도 오히려 저는 전국적인 비례 후보로 해서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직 그건 이제 민주당이 선택하지 않은 것이고, 황교안 대표는 일단은 종로를 선택을 해서 종로를 해서 밀어붙이면 지면은 뭐 대선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기면 일거양득으로 국회의원도 하고 대권 후보도 보수 정당의 유력 후보로 떠오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황교안 대표한테는 종로가 상당히 기회의 땅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종로. 근데 황교안 대표가 뭐 선뜻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그 관심을 모으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거.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예요. 예. 그전에는 뭐냐면 뭐 지역구는 안 나가고 비례대표나 아니면 불출마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소되고 선거법 통과되고 이러면서 당내에서 지금 계속 나왔지만 뭐 비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구는 불출마해서 출마 쪽으로 간 것 같고, 지금 언론에서도 관심이 종로에서 빅매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에서 약간 그런데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본인이 좀 던졌기 때문에 다른 중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좀 던져달라 네.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근데 이게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불출마하는 의원들이 보면 대부분 PK 쪽, 부산 경남 쪽입니다. 예상규 의원도 경남이고, 지금 엊그제 불출마한 한성규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고요. 그다음에 김도우 의원도 부산이거든요. 네. 대부분 지금 9명 중에 아마 7명이나 6명 정도가 아마 PK로인 거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과연 한국당의 공천 얼마나 혁신하는지는 결국은 TK 쪽, 그다음에 친박 쪽을 얼마나 과연 정리하느냐가 핵심인데, 그 부분은 아직 못 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룰을 만들고 이게 어찌 보면 개인의 이걸로는 안 돼요. 네.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서 룰을 만들고 공심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천심사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선거기획단이든 아니면 인재영입이든 이런 걸 만들면서 자꾸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개인의 그냥 본인의 의지만 던진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뭐 TK 쪽이나 친박들이 저도 그럼 안 나가겠습니다. 저도 험지에 나가겠습니다. 그럴 분은 저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서서 이렇게 할 분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황 대표는 당 중진들한테 험한 길로 나가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중진들 사이에서는 또 강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 험지론 좀 의미가 있을지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뭐 효과가 있으니까 험지 출마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한국당은 지금 대선 패배 정당입니다. 네. 탄핵 정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진들이 험지로 출마를 하지 않겠다면 그것은 한국당 의원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공천 탈락을 하든 뭘 하든 이것은 결국은 공심위 네. 공관위, 뭐 각 당마다 그 이름은 다르지만 공천심사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칼날을 들이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략공천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진이 만약에 수도권, 예를 들어서 TK 지역이나 PK 지역의 의원들이 수도권 험지로 오지 않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 탈락을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 지역은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공천 경쟁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방어막을 치고 왜 우리한테 험지 출마를 하라고 하냐. 그러나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금 워딩을 보면 죽어서 살아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한국당의 공천의 색깔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선 이상의 중진이 만약에 그 자리를 고수하면 아마 공천 탈락의 쓴맛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한국당이 107석인데 비례대표 빼면 50% 정도 현역 공천 탈락률을 보이지 않으면 이번 총선에서 유의미한 승리를 거둘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제 바로미터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가 지금 광화문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의미가 있다. 네. 3선 이상 그리고 당의 원로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로 네. 본인이 원하는 뭐 TK라든가 뭐 미래항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 당에서 공천을 안 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이것은 쇄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쇄신은 국민들이 그리고 보수 유권자들이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뭐 하위 20% 지금 컷오프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상황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이번 총선은 누가 현역 의원들을 많이 탈락시키고 정치적인 세대 교체를 하냐가 총선의 승패와 직결되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다선 의원들은 자신을 어떤 보호막을 치지만 결국은 공관위에서 이것을 칼날을 휘두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이제 장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뭐 당연한 거지 험지 출마가 뭐 큰 희생이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처럼 대구 동굴,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에서 출마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건 좀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동굴은 예. 유승민 의원이 있는 지리고요. 예. 지금 창녕은 본인 고향입니다. 근데 네. 홍준표 전 대표 보면 창녕에서 자랐지만 학교는 이제 대구에서 다녔는데 예.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본인이 정치를 어쨌든 수도권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송파에서도 했고 동대문도 동대문,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했는데 저는 아마 경남지사 내려고 나서 대권 나왔지만 결국은 본인이 어쨌든 보수의 심장에서 뭔가를 차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앞으로 대권 도전이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 말씀처럼 계속 이게 비대위 체제로 가면 본인은 아마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황교안 대표 체제로 간다 그러면 공천 보장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 되고 네.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아마 공천 탈락해도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지금 아마 이제 당 밖에서 이제 흔드는 모양새가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 황교안 대표를 흔드는 모양새가 되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공심이 가하고 뭐 컷오프 50% 사실은 신성진 그때 위원장님은 50% 공천 뭐 탈락하겠다 이러는데 그 이후로 진척된 게 없어요. 그럼 룰도 만들고 뭐 평가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시간은 없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뭘 가지고 평가를 할 거냐. 뭘 가지고 자를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네. 뭐 삼선이니까 그냥 그만둬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대표는 어쨌든지 간에 뭐 이 대구든 아니면 뭐 창녕이든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 공천 안 줘도 아마 나갈 것 같은데 안팎으로 위기인데 저는 아마 지금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룰을 만들고 기준을 세워서 어쨌든 핵심, 그러니까 TK라든지 친박 이런 핵심들 예. 중에서 과연 얼마나
국민들이 보기에 좀 사람들이 바뀌었다 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사람을 바꾸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황교안 대표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우경화됐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보수 네. 기독교라든지 아니면 뭐 보수 유튜버라든지 예. 이런 분들이 자꾸 무대에 오르면서 한국당이 결국은 우측으로 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수도권에 있는 뭐 이런 분들이라든지 중도층에 있는 분들은 한국당 갖고 뭐가 되겠어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제가 보기엔 사람도 바꿔야 되지만 노선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홍준표 뭐 이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밀양이라든가 대구 동구를 뭐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 당과 어떤 서로 협상을 하겠다는 그런 저는 어떤 그것을 던졌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협상해서 당에서 이 지역에 주겠습니까? 저는 뭐 절대 안 준다고 보고 그러면 과거에 자신이 정치했던 동대문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뭐 전격적으로 유탄할 가능성도 있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일단은 협상의 카드로서 던진 것이 이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소속 장관 4명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진영 장관, 박영선 장관은 뭐 입각 당시에 총선을 그 불출마 의사를 밝혔었는데 유은혜, 김현미 장관의 불출마 선언은 좀 의외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불출마 결단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저도 예. 보면서 유은혜 김현미 장관님께서 약간 눈물도 보이시던데. 네. 그러니까 진영 장관이나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불출마를 생각하신 분이고 이런 또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네. 근데 우리 유은혜 장관님이나 이제 김현미 장관님은 굉장히 당직자부터 출신이고 이분들이 다 공통점이 당직자 생활에 또 당에서 부대변인을 오래 했습니다. 5년, 6년씩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치에 이렇게 쉽게 들어온 분들이 아니거든요. 물론 한 분은 비례대표로 했고 한 분은 지역으로 했지만 그러니까 끝까지 아마 출마 의사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검증 서류도 내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왜냐하면 이제 1월 16일까지 사퇴를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아마 이제 총리 인사청문회도 앞두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인사청문회 조국 전 장관 이후로 후임자 찾기가 쉽지 않죠. 예. 그렇죠. 쉽지 않죠. 그다음에 이게 인사청문회가 다시 열리면 이게 총선 국면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리스크도 있고 이래서 또 어쨌든 저희 당 입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다 여성분들이잖아요. 우리 당의 어쩌면 여성 중진입니다. 네. 재선 3선이고 추미애 장관도 빠졌고요.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도 마찬가지고 4선인데 이 재선 3선, 4선, 5선인데 우리 당에 사실은 여성 중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서 그런 분도 사실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장관도 이제 30%를 어쨌든 이제 여성으로 채운다로 해서 네. 결국은 이제 의원 출신들이 갔는데 또 그러고 보니까 우리 당내에 여성 중진 아니면 다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 돼서 아마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고민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구를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쉽지 않죠. 예. 왜냐하면 물론 이분들이 이제 두 분이 어쨌든 공교롭게 일산에 지역구를 예. 두고 있는데 또 오래됐습니다. 뭐 지금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떨어졌지만 4번 출마했었고요. 네. 이원혜 장관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애정도 굉장히 많으세요. 지역에도 열심히 하셨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분들이 또 열심히 일해주면 그 다음에 또 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이 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아마 좀 여성 의원들이 빠진 지역은 여성으로 공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저희 여성위원회 중심으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비례 같은 경우에는 50%를 여성으로 배치하지만 네. 사실은 비례대표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여성이 정치적으로 커가는 경우는 비례대표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가서 이제 되는 경우거든요. 바로 지역구 가서 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정치 뭐 돈도 많이 들지만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면다 본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공백을 메울 건가도 우리 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 장면을 보면 참 안타깝다고 생각드는 거죠. 우리의 헌법적인 문제가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국회의원 여성이 재선 3선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을 상당히 키워오고 지역에서 키워오고 보호를 해야 되는데 네. 현직 의원이면서 장관을 하고 있으니까 차기 국회의원에 못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구조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내각제적 요소입니다. 네. 순수 대통령제는 현직 의원이 장관을 올 수가 없는데 우리가 과거에 이승만 정권 때 발췌 개헌하면서 내각제적 요소를 대폭 대통령제에 흡수를 시켜놔서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돼서 저런 이제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청문회를 통과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계속 들어가서 청문회 불패신화를 만들면서 장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장관을 하면 결국은 그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아놨는데 그분이 장관으로 가면 그 지역의 민원은 그 보좌관이 민원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기형적인 것이죠. 그래서 저런 모습의 어떤 안타까운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지만 우리 헌법의 그런 맹점 이런 것들이 대통령제라면 정말 순수 대통령제를 하던가 아니면 내각제를 하려면 완전히 의원 내각제를 하던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공석이 된 지역구를 누가 채우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일 것 같은데요. 이 민주당이 전략 공천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출신 인사 출마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 장관 3분 보면은 뭐 재선, 3선, 4선 뭐 이렇게 아주 막강한 당에서 실세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당에서 저런 분들 지역구는 감히 누가 여기 도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상대 당도 마찬가지로 강자가 있으면 오히려 피해가기 때문에 상대 당의 지역위원장이라든가 출마할 후보들도 상당히 그렇게 뭐 강한 그런 분들이 거의 없는 지역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한국당도 그렇고 다 저 민주당 지역구인데 이런 걸 보면 결국은 한국당도 여기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자를 전략 공천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면 민주당도 여기를 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쌓아온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결국은 명망가는 언론인이나 아니면 청와대 출신이나 공직자나 관료 출신 이런 데서 찾아서 이제 어떤 지역의 후보로서 전략 공천 낙하산 공천이라고 하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참 뭐 국회의원 출마가 전국 어디에 살든 어느 지역에 가서 하면 그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출마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대표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는 것도 현역 의원이 저렇게 이제 출마를 하지 못하면 이제 그런 문제가 계속 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석이 아쉬운 것이 여당과 야당입니다. 다음에 예를 들어서 21대 총선에서 제1당이 보수당 정당이 가져간다면 국회의장부터 해서 다 뺏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저 세석이 상당히 중요한 의석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스크린해가지고 강자를 저 지역에 내보낼 가능성이 큰데 그것은 결국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수석이라든가 장 차관 출신에서 아마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짧게만 말하면요. 사실은 선거 가장 중요한 거는 구도고요. 그 다음에는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장차관 출신이든 뭐 수석 출신이든 어떤 사람인지 간에 여론조사를 해봅니다. 사실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상대방 후보, 예상되는 후보 아니면 우리 측 후보들 여러 명 여론조사를 해보고 결국은 민주당이 원래 갖고 있던 지역 때문에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패하면 안 되잖아요. 패하면 자리를 뺏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실 것이다. 그게 가장 보면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 다뤘었는데 유승민 의원 등 8명 바른미래당 탈당을 어제 하고 이제 내일 새로운 보수당 창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 의원 향후 행보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아마 황교안 대표 측하고 밀당을 하다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도 창당했습니다만 사실은 조금 진작에 빨리 했어야 되거든요. 빨리 해서 이 선거법이 통과된 국면에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바른미래당이 있으면서 뭐 어쨌든 만들긴 했지만 저는 아마 유승민 대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체제로 황교안 대표와 함께 한다 그러면 저는 아마 공멸이지 않냐라고 본다 그러면 어쨌든 뭐 새로운 보수,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운 보수당이라 했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자기가 어쨌든 올라서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표명한 것이고 저는 뭐 늦었지만 어쨌든 이 황교안 대표가 이제 우경화될수록 본인들의 룸은 커지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보수 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누구와 연대, 예를 들어서 안철수 전 대표를 끌어들인다든지 아니면 뭐 황교안 나중에 안 되면 뭐 자유한국당과 뭐 정치 연합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독자적으로 내가 어쨌든 보수를 재편하겠다 이런 어떤 굳은 의지로 가는 게 저는 그나마 좀 생존 가능성이 높은 가능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선거가 소선거구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 중선거구제면 1, 2, 3등이라든가 1, 2등 이렇게 해서 섞여서 당선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TK 지역 같은 경우 한국당 1, 2등 뭐 보수 정당 유승민
후보가 나오면 1등은 한국당, 2등은 뭐 새로운 보수당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선거구는 지금 소선거제이기 때문에 한 선거구에서 한 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적인 선거, 총선과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좌우합니다. 이슈와 구도와 인물 이 세 가지가 좌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슈와 구도인데 지금 뭐 새한국당 인원수도 적고 의원 수도 적고 그리고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찍으면 사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슈 파이팅이 상당히 강한 것이 한국당하고 민주당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강하게 대치하면 할수록 제3당의 입지는 없어집니다. 중도층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가고 싶어 하지 여기서 방관자 입장인 제3당을 찾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유권자의 표심이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걸 만들고 총선 전에 보수 대통합을 염두에 두고 하되 만약에 보수 대통합이 안 되면 이번에는 지난 탄핵 국면처럼 무소속으로 나와서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과 어떻게 과연 탄핵을 놓고 어떤 식으로 이것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한국당 입장에서도 유승민 의원을 받고 싶어도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네. 이런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이 상당히 지금 뭐 어쩔 수도 없이 그러니까 일단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놓고 보수 정당 단일화의 마지막 어떤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 복귀를 선언했는데 이건 좀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뭐 변수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슈가 너무 강하게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2010년에 국민의당 돌풍을 일으켰고 그리고 새정치라는 화두를 내세웠지만 뭐 대선 그리고 총선 해서 국민들한테 상당히 실망감을 보여주고 성과를 못 내지 않습니까? 정치는 성과를 내야만이 유권자들, 국민들이 이제 선택을 해주는 것인데 지금 10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틈 공간, 한국당과 민주당의 이런 격돌하는 이런 이슈를 뚫고 들어갈 어떤 이슈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지금 들어오는 것은 본인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만이 2년, 3년 뒤에 있을 대선에 유의미하게 들어가서 야권 후보 단일화에 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연 지난번 그 국민의당 그 돌풍, 안철수당의 돌풍을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이 안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한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뭐 비슷하게 봅니다. 아마 이분이 예전에도 이제 국민의당을 뭐 선거 한 2개월 앞두고 만들었는데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또 그전에는 뭘 했냐면 벤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존의 틀에 들어가기보다는 새롭게 만드는 거에 익숙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는 아마 지금 뭐 당연히 유승민 전 대표랑 함께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손학규 대표가 있는 아마 바른미래당도 지금 뭐 시끄럽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뭘 하겠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창당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말씀처럼 국민의당 창당할 때와는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창당할 때는 아마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약간 뭐 반문정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뭐 민평당, 대한신당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들인데 그분들하고 또 다시 손잡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전에 어쨌든 이렇게 찢어지면서 감정들의 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마 새로운 당을 만들겠지만 저는 아마 안철수 대표가 예전에도 보면 약간 정치 혐오증, 그러니까 중도라는 게 예를 들어 양비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있다. 이걸로는 안 되거든요. 뭘 하겠다.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당신도 잘못하고 있고 이쪽도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지지해달라. 그걸로는 제가 보기에 이제는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치 문제라든지 지금 선거법 문제라든지 아니면 치열하게 붙는 공수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보면 예를 들어 선거법 잘못됐다, 잘못 안 됐다. 공수처법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워딩이 나올지 안 나올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걸로 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대로 아마 그런 정치에 대한 불신 이것만 가지고 정치를 하기는 새 정치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저는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추 장관 어제 그 취임사를 통해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시사를 했습니다. 인사권 좀 어떻게 활용할까요? 기본적으로 좀 잘못 알고 있는 게요. 아마 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제청해서 되게 돼 있어요. 물론
기본적인 인사 자료라든지 이거는 네. 법무부에서 준비를 합니다만 그러면 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뭐 1년 보장 안 해주는 게 문제 있다는 나오는데 사실은 1년 보장이라는 거는 원칙적인 거고 예외 규정이 되게 많습니다. 심의회를 거친다든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은 고검장 자리 6자리 비어 있다는 자리죠. 이건 사실은 비정상적인 거죠. 빨리 저는 채우는 게 맞다 보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예전에는 뭐 검찰이 어느 정도 행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조직 잘 없거든요.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인사 대상자가 이거를 좋다 싫다 할 수 없잖아요. 네. 공무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찰이라든지 일반 공무원들 보면 대통령 인사권 행사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네. 본다 네. 그러면 저는 뭐 순리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전국 현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